뭐, 사돈 내는 시골 살림이라 그런지 참 소박하시네요. 명자의 차가운 시선이 순애의 가슴을 찔렀다. 혹시 예식장에서는 좀 더 격식 있게 차려입으시겠죠? 너무 초라해 보이면 우리 영희가 창피할까 봐서요. 그 모욕의 순간들이 순애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다. 상견례에서 친정집이 가난하다며 무시하던 그 사돈들이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더러운 돈으로 허세를 부리며 살아가는 사기꾼들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토록 거만하던 사돈들이 마지막에는 이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빌 수밖에 없었을까요? 마지막에 밝혀지는 놀라운 반전은 당신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 겁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무료로 하루 한 편씩 이런 웃음과 눈물, 그리고 통쾌한 복수가 담긴 감동 실화가 매일 여러분께 배달됩니다. 그럼 시골 할머니의 놀라운 역전 드라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가을 시골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집에서 순애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68이 된 지금도 몸에 밴 습관이었죠. 40년 가까이 보건소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새벽 출근에 익숙해진 탓이었어요. 여보, 또 일찍 일어났네요.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 철수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70살인 철수는 은퇴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부지런했어요. 습관이 되어서요. 당신도 좀 더 주무세요. 순애는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텃밭 위로 비스듬히 내려앉고 있었어요. 배추, 무, 상추가 파릇파릇 자라고 있는 모습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죠. 은퇴한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갑갑했어요. 매일 바삐 뛰어다니던 일상이 사라지니까 뭘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보건소에서 마을 사람들 건강을 돌보던 일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조용한 일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남편과 함께 텃밭 가꾸고 마을 반찬 가게에서 일손 도우며 하루하루를 차근차근 보내고 있었거든요. 순애야, 오늘 반찬 가게 나가지? 철수가 물었어요. 네, 10시쯤 나가려고요. 당신은 뭐 하실 거예요? 나는 텃밭에서 배추 좀 솎아낼까 해. 너무 빽빽하게 자랐어. 부부는 은퇴 후 서로 의지하며 소소한 일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큰 욕심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게 목표였어요. 순애 씨,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담 너머로 이웃집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70이 넘은 분인데도 텃밭 일을 게을리 하지 않으시죠? 네, 습관이 되어서요. 할머니도 벌써 일어나셨어요? 나이 들면 잠이 없어져요. 그나저나 순애 씨, 오늘 반찬 가게 나가시죠? 네, 곧 준비하려고요.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반찬 가게에서 일주일에 사흘 정도 일손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한 달에 4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었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았습니다. 철수는 농협에서 근무하다 은퇴한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퇴직금과 연금으로 생활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순애도 뭔가 하고 싶어서 반찬 가게 일을 시작했거든요. 순애야, 아침 준비할게. 철수가 부엌으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은퇴 후 집안일을 나눠서 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텃밭 물부터 주고 올게요. 순애는 텃밭으로 나갔어요. 철수와 함께 가꾸는 이 텃밭이 그들의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매년 김장김치도 담그고 이웃들과 나눠 먹기도 했어요. 어머, 배추가 이렇게 자랐네요. 가을 배추가 제법 통통하게 자랐어요. 올해는 날씨가 좋아서 작물들이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침을 간단히 먹고 순애는 반찬 가게로 향했어요. 마을 버스를 타고 10분 정도 가면 가게가 나왔습니다. 순애 씨, 오늘 좀 바쁠 것 같아요. 추석이 다가오니까
손님들이 많이 찾으시거든요. 반찬 가게에 도착하자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50대 중반의 친근한 분이셨죠. 네, 알겠어요. 뭐부터 도와드릴까요? 김치 포장부터 해주세요. 오늘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순애는 능숙하게 김치를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병원에서 일하며 손놀림이 빨라진 덕분이었죠. 일하는 동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대부분 마을 사람들이었지만 가끔 시내에서 오는 분들도 있었죠. 순애의 친절한 응대에 모두들 만족해했어요. 이모, 김치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호호, 40년 넘게 담가온 김치거든요. 시어머니께 배운 건데 그분이 정말 김치 담그는 솜씨가 일품이셨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순애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손길이 담긴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거든요. 그런데 오후 2시쯤 되어서 낯익은 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새까만 수입차였어요. BMW 승용차로 보였죠. 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고 순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시네요. 아들 민수였어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35살 아들이죠. 그런데 아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영희와 함께 사돈인 정 사장 부부가 있었어요. 순애 씨, 오랜만이에요. 정 사장의 부인 명자가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애는 앞치마를 벗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랜만이네요. 갑자기 웬일이세요? 추석이 다가와서요. 인사차 들렀어요. 명자의 말투에는 어딘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격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듯 조심스럽고도 거만한 태도였어요. 그런데 어머니, 여기서 일하세요? 며느리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애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심심해서 조금씩 도와드리고 있어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뭐, 사돈네는 시골 살림이라 그런지. 참 소박하시네요. 명자의 말에 순애의 가슴 한구석이 찔렸습니다. 소박하다는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모르는 순애가 아니었어요. 가난해서 일까지 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그래도 건강하게 지내시니까 다행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일자리가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정 사장이 어색하게 덧붙였지만 그의 눈빛에도 어딘지 모르게 동정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시내에서 큰 섬유 공장을 운영하는 정 사장 부부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겉으로는 정중하지만 속으로는 시골 살림하는 순애 부부를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아들 민수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돈들의 태도가 불편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나서기는 어려웠던 거죠. 아버지는 뭐하고 계세요? 정 사장이 물었어요. 집에서 텃밭 일하고 계세요. 아, 그러시군요. 농사일도 쉽지 않을 텐데. 그 말투에도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할 일 없어서 농사나 짓는다는 식이었거든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추석 때 뵈어요. 정 사장 부부는 짧은 인사를 마치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차에 타면서 나누는 대화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역시 시골은 시골이네요. 쯧쯧, 나이 들어서까지 일을 해야 하니. 순애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가슴속에 무언가 단단한 덩어리가 박힌 것 같았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들을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는 게 억울했습니다. 순애 씨, 괜찮으세요? 반찬 가게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계속 일할게요. 하지만 순애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사돈들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철수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오늘 사돈들이 가게에 왔었어요. 그래, 무슨 일로? 인사차 왔다는데 또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철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순애는 오늘 들었던 말들을 그대로 전했어요. 철수도 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참 그 사람들도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나? 그냥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거죠. 시골에 산다고 소박하게 산다고. 순애야, 너무 속상해하지 마. 우리는 우리대로 당당하게 살면 돼. 철수가 순애의 어깨를 토닥였지만 순애의 마음속 응어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순애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저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본 걸 후회하게 될 거야. 하지만 그때는 그저 막연한 생각일 뿐이었어요. 며칠 후 벌어질 일을 순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사돈들이 다녀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여전히 그날의 모욕감을 잊을 수 없었어요. 밤마다 잠자리에 들 때면 명자의 차가운 시선과 소박하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순애야, 아직도 그 일 때문에 속상하지? 철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순애의 표정이 어둡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그냥 좀 서운했을 뿐이에요. 앞으로는 신경 쓰지 마.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돼. 철수는 순애를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어요. 자신의 아내를 그렇게 무시하는 사돈들이 못마땅했거든요. 그런데 오전 10시쯤 순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순애 씨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어딘지 떨리는 것 같았죠.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 명자예요. 정 사장 부인이요.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흘 전에 자신을 무시하던 그 명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그게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명자의 목소리에서 평소의 거만함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절박함이 묻어났죠. 만나자고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좀 그래서요. 혹시 오늘 오후에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순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흘 전 모욕을 준 사람이 갑자기 만나자고 하니까 의아했거든요. 그럼 3시에 마을회관 앞에서 만날까요? 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전화를 끊은 후 순애는 철수에게 말했어요. 여보, 명자 씨가 만나자고 해요. 뭐? 갑자기 왜? 모르겠어요. 급한 일이 있다는데. 철수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뭔가 이상하네. 조심해서 만나봐. 오후 3시 마을회관 앞에 명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평소의 화려한 모습과는 달리 초라해 보였어요. 얼굴도 수척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순애 씨, 와줘서 고마워요. 명자는 순애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흘 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무슨 일인지 말해보세요. 두 사람은 마을회관 옆 정자에 앉았습니다. 명자는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손을 비비며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사실은 저희가 큰일이 났어요. 큰일이요? 공장이 어려워졌어요. 거래처에서 대금을 안 줘서요. 순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큰 섬유 공장이 어려워진다고요? 거래처가 갑자기 부도가 났어요. 저희한테 줘야 할 돈이 12억인데 한 푼도 못 받게 됐죠. 명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은행 대출금 갚기가 어려워졌고 직원들 월급도 늦어지고 있어요. 그럼 많이 힘드시겠네요. 순애는 동정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무리 미워도 같은 처지의 사람으로서
이해가 됐거든요.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게 당장 돈이 필요해서요. 한 달만, 딱 한 달만 돈을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명자는 순애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저희 공장에 큰 계약 하나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것만 성사되면 금방 갚을 수 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3천만 원만요. 아니, 2천만 원만이라도. 순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천만 원도 순애 부부에게는 큰 돈이었거든요. 명자 씨, 저희도 그런 큰 돈은. 제발이에요, 순애 씨. 정말 급해요. 이번 주 안에 돈을 구하지 못하면 큰일 나요. 명자는 거의 울부짖듯이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요. 저희도 그런 돈은 없어요. 그럼 1,000만 원만이라도. 아니 500만 원만이라도. 명자 씨, 진정하세요. 순애는 명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사흘 전에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이 이렇게 매달리는 모습이 측은하면서도 어딘지 서운했거든요. 저는 정말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미안해요. 순애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명자가 다시 붙잡았어요. 순애 씨, 제발이요. 정말 급한 거예요. 우리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럼 다른 분들한테 부탁해 보세요. 저희보다 형편이 나은 분들이 많잖아요. 이미 다 해봤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명자는 한참을 더 매달렸지만 순애는 끝내 거절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철수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거절했어요. 우리가 어디 그런 돈이 있나요? 잘했어. 그런데 정말 그 공장이 어려워진 건가? 그런 것 같아요. 명자 씨가 거짓말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녁쯤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어요. 순애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정 사장 공장 말이에요. 소문이 심상치 않아요. 이장님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단순히 거래처 부도 때문이 아니래요. 정 사장이 뭔가 잘못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잘못했다고요? 네, 공장 직원 중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말로는 정 사장이 회사 돈을 다른 곳에 썼대요. 순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래처 부도가 아니라 정 사장 자신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월급을 못 준 게 한두 달이 아니래요. 벌써 몇 달째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명자 씨가 거짓말을 한 건가요? 글쎄요. 아내가 모를 수도 있죠. 아니면 알면서도 숨기는 걸 수도 있고. 이장님이 떠난 후 순애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오후 명자의 절박한 모습이 떠올랐어요. 진짜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거짓말을 한 건지. 여보, 뭔가 이상해요. 뭐가? 명자 씨가 오늘 한 말이랑 이장님이 들은 소문이랑 다른 것 같아요. 철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네.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명자의 절박한 모습과 이장님이 전해준 소문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혹시 정말로 나쁜 일을 한 걸까? 순애의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사흘 전에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에게 돈을 빌리러 올 정도로 처지가 바뀐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순애는 결심했습니다. 여보, 저 직접 알아볼게요. 뭘? 정 사장 공장 일 말이에요.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알아보고 싶어요. 철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런 일에 끼어들려고 해? 그냥 궁금해서요. 그리고 만약 정말 나쁜 일을 했다면 가만둘 수 없잖아요. 조심해. 괜히 큰일에 휘말릴 수도 있어. 순애는 철수의 걱정을 뒤로하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평생 무시당하며 살았지만 이번만큼은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흘 전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싶었어요. 여보, 오늘 시내에 좀 나가볼게요. 조심해서 다녀와. 순애는 결심에 찬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아침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시내로 향했습니다. 마을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정 사장 공장의 진실을 알아보겠다고 결심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보건소에서 40년 가까이 일하면서 순애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는 시청 공무원들, 세무서 직원들도 있었죠. 이런 인맥을 활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시청이었어요. 보건소 시절 알게 된 김 과장을 만나려고 했거든요. 순애 씨, 오랜만이에요. 어쩐 일로 시청까지 오셨어요? 김 과장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온화한 분이었어요. 김 과장님, 혹시 대성섬유라고 아세요? 아, 정 사장 회사 말씀이시군요. 왜 갑자기 그 회사를? 사실, 사돈이에요.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서요. 김 과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조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요즘 그 회사 상황이 심상치 않거든요. 어떤 상황이에요? 김 과장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직원들 월급이 밀리고 세금 체납이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소문으로는 단순한 경영난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어떤 소문이요? 정 사장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요.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장님이 전해준 소문과 비슷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국세청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세무조사 대상으로 검토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김 과장님, 혹시 더 자세한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사 관련 소송이나 체납 정보를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시청을 나온 순애는 곧바로 법원으로 향했어요. 여기서도 보건소 시절 알게 된 지인이 있었거든요. 순애 씨, 무슨 일이세요? 법원 민원실에서 일하는 박 주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박 주사님, 회사 관련 정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어떤 회사요? 대성섬유라는 곳인데요. 박 주사는 컴퓨터를 두드리며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나, 이게 뭐예요? 그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소송이 엄청 많네요. 임금 체불, 외상대금 미지급, 세금 체납. 와, 이거 심각한 수준이에요. 순애는 박 주사 옆에 앉아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거기에는 순애가 상상도 못했던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임금 체불액만 15억이네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개인 투자자들 피해 신고도 여러 건 있어요. 개인 투자자요? 네, 정 사장이 개인적으로 투자를 받는다며 돈을 받고는 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해액이, 어머, 20억이 넘네요. 순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명자가 말한 거래처 부도는 빙산의 일각이었던 거예요. 피해자들 대부분이 노년층이네요. 70대,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많아요. 화면에는 정 사장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맡겼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 명단이 있었어요. 김옥순 할머니, 79살.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다 잃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 81살. 자식들 결혼 자금으로 모은 돈 3천만 원도 사기당했고요. 순애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사기를 당한 거였어요.
박 주사님, 이런 자료들을 복사할 수 있나요? 공개된 정보니까 가능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순애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받아들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단순히 경영난에 빠진 사돈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상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 순애는 근처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식당에서 우연히 대성섬유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요즘 월급은 언제 나올까요? 글쎄요. 벌써 반년째인데 사장님이 돈을 어디에 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공장 돌아가는 건 정상인데 왜 월급이 없을까요? 순애는 귀를 기울였어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사장님이 주식이랑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다 날렸대요. 그럼 우리가 일한 돈으로 투기를 한 거네요? 그런 셈이죠. 정말 억울해 죽겠어요. 순애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자리를 떴습니다. 직원들의 분노와 절망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오후에 순애는 세무서도 들렀어요. 여기서도 아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순애 씨 웬일이세요? 세무서 직원 최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최 씨, 대성섬유 세금 체납 상황이 어떤가요? 그 회사를 왜 물어보세요? 사돈이에요. 최 씨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럼 더욱 조심하셔야겠네요. 세금 체납액이 엄청나거든요. 얼마나요? 10억은 좋게 넘을 거예요. 법인세, 부가세, 원천세 모두 밀려 있어요. 10억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조사 결과 정 사장 개인 명의로 된 부동산도 여러 채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회사 돈으로 개인 재산을 늘린 정황이 있다는 거죠. 순애는 더 이상 듣기 어려웠어요. 정 사장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점점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순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철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순애는 오늘 알아본 모든 내용을 철수에게 털어놨습니다. 철수도 점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이 정도로 심각한 줄 몰랐네. 여보, 이 피해자분들이 너무 불쌍해요. 평생 모은 돈을 다 잃었는데. 순애는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피해자가 예상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순애야, 우리가 왜 이런 일에 끼어들어야 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 사람들한테 무시당했는데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었다니. 순애의 마음속에 새로운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단순히 사돈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해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보, 저 이 피해자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순애는 인터넷을 찾아보며 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집단소송, 피해자 모임, 언론 제보 등 평소에는 전혀 몰랐던 세계였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순애는 결심에 찬 눈빛으로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무시당하며 살았던 시골 아줌마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무엇보다 자신을 무시하던 사돈들이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분했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날 밤 순애는 서류들을 책상에 펼쳐놓고 하나하나 다시 살펴봤습니다. 피해자 명단을 보니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어요. 대부분이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었거든요. 이분들도 저처럼 평생 성실하게 사셨을 텐데. 순애는 문득 몇 년 전 상견례 때를 떠올렸습니다. 아들 민수와 영희가 결혼하기 전 양가 부모가 처음 만난 그날 말이에요. 시내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순애는 평생 가본 적 없는 화려한 곳이었어요.
정 사장 부부는 명품 옷을 차려입고 나타났고 순애와 철수는 시장에서 산 정장 차림이었죠. 아, 이쪽이 신랑 부모님이시군요. 명자는 순애 부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인사했었어요. 그 시선에서 느껴진 차가움을 지금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민수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철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정 사장은 시큰둥한 표정이었어요. 네, 저희는 영희 부모입니다. 식사 중에 정 사장이 물었었죠. 댁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농협에서 근무하다 은퇴했고 아내는 보건소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안정적이긴 하지만, 요즘 공무원 연금으로는 생활이 좀 빠듯하시죠? 정 사장은 말을 흐렸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어요. 별로 대단하지 않다는 뜻이었죠. 저희는 섬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직원만 200명 정도 되고요. 연 매출이 300억 정도 됩니다. 명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신혼집은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수가 답했지만 명자는 코웃음을 쳤어요. 에이, 뭐려.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저희가 도와드리죠.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사실 말씀드리면 우리 영희는 좀 여건이 좋은 집안과 결혼했으면 했는데 어머니, 영희가 당황하며 말렸지만 이미 말은 나간 후였어요. 아니야, 사랑이 중요하지. 다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잖아. 앞으로 생활비며 아이 교육비며. 정 사장도 거들었죠. 그래도 저희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앞으로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마시고요. 순애는 그때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몰라요. 마치 자신들이 아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뭐려, 저희가 무슨 요구를 하겠어요. 그러시죠. 그런데 보니까 댁 옷도 참 소박하시네요. 혹시 예식장에서는 좀 더 격식 있게 차려입으셔야 할 텐데. 명자의 말에 순애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준비해뒀습니다. 정말요? 그럼 다행이고. 그런데 하객들 앞에서 너무 초라해 보이면 우리 영희가 창피할까 봐서요. 그 말을 들은 순애는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자신들이 며느리에게 창피가 되는 존재라는 뜻이었거든요. 결혼식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객들 앞에서 명자는 말했었거든요. 우리 사위 부모님은 정말 소박하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시골에서 농사 짓고 보건소에서 일하시고 겉으로는 소개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우월감을 과시하는 말이었어요. 그래도 성실하신 분들이니까 우리가 잘 챙겨드려야죠. 하객들이 자신들을 동정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순애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때 저희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제는 저한테 손을 벌리는군요.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컴퓨터 앞에 앉아 사기 피해자 모임을 검색해 봤어요. 다행히 시내에 관련 단체가 있었습니다. 투자사기 피해자 연대라는 곳이었어요. 순애는 전화번호를 적어두고 곧바로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투자사기 피해자 연대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성섬유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어서요. 아, 대성섬유? 저희도 그 사건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연락 주셨어요. 혹시 피해자세요? 아니요. 제가 직접 피해를 본 건 아니고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요. 그럼 일단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상담받아 보세요. 오늘 오후에 시간 되세요? 오후 2시 순애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작은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투자사기 피해자 연대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전화 주신 분이시죠? 사무실 안에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 앉아 있었어요. 대표를 맡고 있는 이철수 씨였습니다.
네, 맞아요. 순애라고 해요. 앉으세요. 대성섬유 관련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정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순애는 자신과 정 사장 부부의 관계, 그리고 어제 알게 된 사실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 그럼 가해자 측 가족이시군요. 그런데 왜 저희를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피해자분들이 너무 억울해서요. 저도 그 사람들한테 당했던 게 있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철수 씨는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당하셨는데요? 순애는 상견례 때부터 지금까지 당했던 무시와 모욕에 대해 털어놨습니다. 그럼 일종의 복수를 하려는 건가요? 복수라기보다는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평생 모은 돈을 사기당하고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마음씨시네요. 사실 저희도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하겠어요. 그럼 먼저 피해자분들을 만나보실래요? 내일 오후에 정기 모임이 있거든요. 이튿날 오후 순애는 시민회관 한 모퉁이에서 열린 피해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순애라고 해요. 순애가 자기소개를 하자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정 사장 사돈이세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물었어요. 네, 맞아요. 하지만 저는 피해자분들 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그들한테 당한 게 있어서요. 그래서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순애는 자신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사람들도 점차 순애의 진심을 알게 됐어요. 정 사장이 저희 돈을 가지고 자기 집안 자랑이나 하고 있었군요. 80대 할아버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어요. 그날 저녁 순애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80대 할아버지는 자식들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5천만 원을 모두 잃었고 70대 할머니는 병원비로 쓰려던 3천만 원을 사기당했다고 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철수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어요. 여보, 저 정말 화가 나요. 저희를 무시하면서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있었다니. 순애야, 조심해. 괜히 큰일에 휘말릴 수도 있어. 이미 휘말렸어요. 이제 물러설 수 없어요. 순애의 눈에는 복수심이 아닌 정의에 대한 신념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를 창피하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더러운 사람들인지 세상에 알려야겠어요. 피해자 모임에 참석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매일 피해자들과 연락하며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순애 씨, 저예요, 명자. 명자의 목소리는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순애 씨가 피해자들과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제발, 제발 그만둬 주세요. 왜 제가 그만둬야 하나요? 우리 가족이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요. 이미 집단 소송이 들어왔고 언론에서도 취재하러 다니고 순애는 놀랐어요. 벌써 언론까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건 당연한 일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분들을 속였으면 책임을 져야죠. 순애 씨,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이럴 수 있어요? 명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가족이요? 저를 창피하다고 할 때는 가족 생각 안 하시더니요. 그건, 명자 씨, 이제 와서 가족 운운하지 마세요. 저는 피해자분들 편이에요. 전화를 끊은 후 순애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죠. 그런데
오후에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 민수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엄마, 무슨 짓을 하고 계신 거예요? 민수는 문을 열자마자 화를 냈어요. 무슨 짓이라니? 장인어른이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요. 엄마 때문에 내 아버지한테 그런 말하는 거야? 철수가 나서며 민수를 나무랐지만 민수는 더욱 흥분했어요. 아버지,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영희가 이혼하자고 해요. 순애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혼이라고? 네, 장인어른 일 때문에 영희가 회사에서도 눈치를 받고 있어요. 이제는 저까지 왕따가 됐고요. 민수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장인어른이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우리 가족까지 망가뜨릴 필요는 없잖아요. 민수야, 엄마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알아? 복수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복수가 아니야. 정의를 위해서야. 순애는 민수에게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평생 모은 돈을 사기당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요. 그분들이 얼마나 억울하겠니? 엄마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인생은 어떻게 하고요? 민수는 울부짖었어요. 엄마, 제발이에요. 장인어른이 엄마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둬 주세요. 무릎 꿇고 사과한다고? 순애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어요. 민수야, 엄마를 창피하다고 한 사람들이 무릎 꿇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니? 이미 저질러진 일들은 어떻게 하고? 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정말로 정 사장 부부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참담했어요. 명자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정 사장은 완전히 초라한 행색이었죠. 순애 씨, 정 사장이 말을 꺼내려 하자 순애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들어오지 마세요. 순애 씨, 제발 한 번만 들어보세요.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하세요. 정 사장과 명자는 대문 앞에 서서 애원했어요. 순애 씨,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명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동안 순애 씨를 무시한 것도 잘못이었고 사업을 잘못한 것도 저희 책임이에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순애는 냉정했어요. 순애 씨,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가 뭘 해도 할게요. 정 사장이 갑자기 순애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요. 제발 피해자분들을 설득해서 선처를 부탁해 주세요. 명자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어요. 순애 씨,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당신을 무시한 것도 사기를 친 것도 모두 잘못이었어요. 순애는 그 광경을 내려다봤어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우습게 여기던 사람들이 자신 앞에 무릎 꿇고 빌고 있는 모습이었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당신들 앞에서 이렇게 빌었을까요? 순애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평생 모은 돈을 사기당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당신들 앞에서 이렇게 빌었을 때는 들은 척도 안 하시더니요. 순애 씨, 그리고 상견례 때 저를 창피하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저한테 빌고 계시네요. 정 사장과 명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일어나세요. 저한테 빌 시간에 피해자분들한테 가서 빌어요. 순애 씨, 정말 제발. 안 돼요.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끝까지 가볼 거예요. 순애는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정 사장 부부는 한참 동안 문 앞에서 빌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집 안에서 지켜보던 철수가 말했어요. 순애야, 이게 맞나? 여보, 저 사람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롱했는지 아세요?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한테 무릎 꿇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의예요. 그 피해자분들이 당한 일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성섬유 사기 사건이 일면에 크게 보도됐거든요. 대성섬유 정 사장 20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 기사를 읽어보니 피해자들의 증언과 함께 정 사장의 개인 재산까지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여보, 이제 정말 끝장이네요. 철수가 신문을 보며 말했어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순애는 결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무릎 꿇고 빌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진짜 정의가 실현되어야 했거든요. 그날 오후 순애는 피해자 모임에 참석했어요. 신문 기사를 본 피해자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순애 씨 덕분이에요. 이제 우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순애는 피해자들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정 사장 부부가 자신 앞에 무릎 꿇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것이었거든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함께 싸워요. 순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가 나간 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평소처럼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손님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어요. 순애 씨, 신문에 나온 그 사람이 사돈이시죠? 네, 맞아요. 어머나, 그럼 얼마나 충격이 크셨어요? 마을 사람들은 순애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순애는 당당했습니다. 충격보다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피해자분들 편에 서기로 한 거예요. 에이, 그래도 가족인데 그럴 필요까지 있었나요? 어떤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을 덮어줘야 하나요? 그 피해자분들도 누군가의 가족이에요. 순애의 단호한 말에 사람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후쯤 뜻밖의 방문자가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혹시 순애 씨세요? 네, 맞는데요. 저는 KBS 탐사보도팀 기자 김민호라고 합니다. 대성섬유 사건 관련해서 인터뷰를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순애는 깜짝 놀랐어요. 방송국 기자가 직접 찾아온 거였거든요. 인터뷰요? 네, 가해자 가족이 피해자 편에 서서 진실을 밝혀낸 사례는 매우 드물거든요.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줄 것 같아서요. 순애는 잠시 망설였어요. 방송에 나간다는 건 부담스러웠거든요. 좀 부담스러운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목소리도 변조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진실을 알리는 거니까요. 그날 저녁집에서 철수와 상의했어요. 여보, 방송 인터뷰를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 괜히 유명해지면 피곤할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망설여져요. 하지만 피해자분들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철수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순애 마음대로 해.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 끝까지 해보자. 이틀 후 순애는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순애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왜 가해자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편에 서게 되었나요? 처음에는 사돈들이 저희를 무시해서 기분이 나빴어요. 하지만 피해자분들을 만나보니 그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들이 사기를 당해서 절망하고 계시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힘들지 않으셨나요? 물론 힘들었죠. 아들이 이혼 위기에 처하기도 했고 사돈들이 무릎 꿇고 빌기도 했어요. 하지만 피해자분들이 당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송이 나간 후 순애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전국에서 응원 전화가 쏟아진 거였죠. 어머니, 방송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투자 사기 당한 적이 있는데 어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힘이 나요.
순애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며칠 후 더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검찰에서 정 사장을 구속했다는 거였어요. 순애 씨, 큰일 났어요. 피해자 모임 대표 이철수 씨가 흥분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정 사장이 구속됐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뭐가요? 정 사장이 해외 계좌에 돈을 빼돌렸어요. 무려 50억 원이나. 순애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럼 피해자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순애 씨, 정 사장이 구치소에서 순애 씨를 만나고 싶다고 했대요. 저를요? 네, 뭔가 할 말이 있다는군요. 순애는 고민했어요. 정 사장을 만날 이유가 있을까요? 가보세요. 마지막으로 뭔가 도움이 될 얘기를 할지도 몰라요. 철수가 조언했어요. 사흘 후 순애는 구치소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곧 정 사장이 나타났는데 그 모습은 처참했어요. 며칠 사이에 완전히 늙어 보였거든요. 순애 씨, 정 사장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를 만나줘서 고마워요.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하던데요. 사과하고 싶었어요. 진심으로. 정 사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동안 순애 씨를 무시한 것도 사기를 친 것도 모두 제 잘못이에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정 사장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순애 씨, 제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아세요? 돈 때문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열등감 때문이었어요. 열등감이요? 순애 씨 부부를 보면 진짜 행복해 보였거든요. 가난해도 서로 사랑하고 성실하게 살고 저는 그게 부러웠어요. 순애는 놀랐어요. 그래서 더 무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 자신의 비참함을 감추려고. 그래서 사기를 친 건가요? 아니에요. 사기는 그냥 욕심 때문이었어요.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더 잘난 척하고 싶어서. 정 사장은 머리를 감추러요. 순애 씨,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요? 순애 씨가 나서주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이런 짓을 계속했을 거예요.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순애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미워했던 사람이 이렇게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어려웠거든요. 정 사장님, 저한테 사과할 시간에 피해자분들한테 사과하세요. 그분들이 더 억울해요. 네, 그럴게요. 그리고 해외 계좌 돈은 모두 피해 배상에 쓰겠어요. 구치소를 나온 순애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분노는 많이 가라앉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철수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끝이 보여요. 그래, 수고 많았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피해자분들이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었거든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야 해요. 순애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 사장과의 면회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매일 피해자들과 연락하며 재판 준비에 여념이 없었어요. 드디어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순애야, 오늘 재판 가는 거지? 철수가 정장을 입고 있는 순애를 보며 물었어요. 네, 피해자 대표로 증인 출석해야 해요. 떨리지? 조금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이니까요. 순애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졌어요. 평생 이런 정식 법정에 설 일이 있을 줄 몰랐거든요. 법원 앞에는 이미 피해자들과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순애를 본 피해자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순애 씨 고생하세요. 오늘이 드디어 심판의 날이네요. 80대 박철수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순애에게 다가왔어요. 순애 씨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이 진짜 중요한 날이에요. 법정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피해자들, 기자들, 그리고 방청객들까지. 순애는 증인석에 앉아 긴장된 마음으로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개정합니다. 판사가 입장하자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곧이어 정 사장이 들어왔는데 그의 모습은 완전히 초라했습니다. 구치소 생활로 살이 빠지고 얼굴도 수척해져 있었어요. 피고인 정철수, 투자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약 3년간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총 25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회사 운영자금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고 해외 계좌에 은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순애는 검사의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정 사장의 죄질이 얼마나 나쁜지 깨달았어요. 증인 출석을 명하겠습니다. 드디어 순애의 차례였어요. 순애는 증인석에 서서 선서를 했습니다. 저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선서합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사돈관계입니다. 제 아들이 피고인의 딸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까? 순애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답했어요. 처음에는 개인적인 감정도 있었습니다. 피고인 부부가 저희를 무시해 왔거든요. 법정 안이 웅성거렸어요. 하지만 피해자분들을 만나보니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들이 사기를 당해서 절망하고 계시는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눈 감을 수는 없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목격했습니까? 80대 할아버지가 자식들 결혼 자금으로 모은 5천만 원을 모두 잃으셨어요. 70대 할머니는 병원비로 쓰려던 3천만 원을 사기당하셨고요.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분들이 피고인 앞에서 무릎 꿇고 돈을 돌려달라고 빌 때 피고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증인에게 어떤 요청을 했습니까? 저한테도 무릎 꿇고 빌었어요. 피해자들을 설득해서 선처를 부탁해 달라고요. 그때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씁쓸했어요. 저를 창피하다고 무시하던 사람이 무릎 꿇고 빌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들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순애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이번에는 변호사가 질문했어요. 증인, 피고인을 개인적으로 미워해서 이런 증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순애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미움보다는 실망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분들이 불쌍했어요. 그럼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용서할 의향이 있습니까? 순애는 잠시 정 사장을 바라봤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용서는 피해자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에요. 저는 그냥 진실을 말할 뿐이에요.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변호사가 자리에 앉자 이번에는 피해자 대표들이 증언대에 섰어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저는 81살 박철수입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요. 농사 짓고 공장에서 일하고 자식들 결혼시켜 주려고 30년 동안 모은 돈이 3천만 원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훔쳤어요. 피고인이 투자하면 2배로 만들어준다고 해서 믿었어요. 그런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이제 저는 자식들한테 짐이 됐어요. 용돈도 못 받고 병원비도 자식들이 대신 내야 하고 할아버지의 증언에 법정 안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어서 김옥순 할머니도 증언했어요. 저는 남편 병원비로 쓰려고 5천만 원을 맡겼어요. 그런데 돈은 받지 못하고 남편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는 목이 메었어요.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어요. 평생 저축한 돈이 다 사라져서 피해자들의 증언이 계속됐어요. 모두들 비슷한 이야기였죠. 평생 모은 돈을 믿고 맡겼다가 모든 걸 잃은 이야기들. 마지막으로 정 사장이 최후 변론을 했어요. 판사님, 저는 제가 저지른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어요. 피해자분들과 순애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해외에 숨겨둔 돈은 모두 피해 배상에 쓰겠습니다. 특히 순애 씨께 그동안 무시해서 죄송합니다. 순애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잘못된 길을 갔을 거예요. 정 사장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판사가 말했어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규모도 크며 피해자들이 대부분 고령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안이 숨을 죽였어요.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총 25억 원을 배상하라 명합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피해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순애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정을 나온 후 피해자들이 순애를 둘러쌌어요. 순애 씨, 정말 고마워요. 순애 씨가 아니었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거예요. 순애는 뿌듯했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사돈을 감옥에 보낸 게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피해자들의 환한 표정을 보니 확신이 들었어요.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요. 재판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 사장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됐고 명자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들이 살던 호화 저택과 고급 외제차들은 모두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순애는 평소처럼 텃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져서 배추와 무가 제법 자랐네요. 철수도 옆에서 열심히 김을 메고 있었습니다. 순애야, 요즘 마음이 어때? 복잡해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가족이 이렇게 된 걸 보니까 후회하나? 아니요. 후회는 안 해요. 다만 좀 씁쓸하죠. 그때 마당으로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아들 민수였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엄마, 아버지. 민수야, 어서 와라. 철수가 반갑게 맞았지만 민수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무슨 일 있니? 순애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영희랑 이혼했어요. 순애와 철수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이혼이라니. 영희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감옥에 가고 어머니는 빚더미에 앉게 되고 주변 시선도 견디기 어렵다고. 민수는 고개를 떨궜어요. 엄마가 한 일은 옳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정말 힘들어요. 순애의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이 이혼까지 하게 됐다니. 민수야, 엄마가 미안하다.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장인어른이 잘못한 거죠. 민수는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그런데 엄마 감사해요. 뭐가? 엄마 덕분에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돈이나 체면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요. 순애는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민수야, 힘들겠지만 다시 시작하자. 우리가 있잖니. 그날 저녁 뜻밖의 방문자가 있었어요. 명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초라한 차림이었어요. 순애 씨,
명자는 대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들어와요. 순애가 말하자 명자는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앉으세요. 고마워요. 명자는 소파에 앉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순애 씨,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 와서 그런 말씀.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명자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이제 월세방에서 살아요. 처음에는 원망스러웠어요. 순애 씨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순애 씨가 옳은 일을 한 거라는 걸. 명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피해자분들 만나서 사과했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저희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왜 여기 오셨어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서요. 고맙다고요? 네, 순애 씨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계속 잘못된 길을 갔을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줬을지도 모르고요. 명자는 순애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정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보려고요. 순애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미워했던 사람이 이렇게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누그러졌거든요. 명자 씨, 힘들겠지만 잘해보세요. 네, 그럴게요. 그리고 순애 씨, 정말 존경해요. 명자가 떠난 후 순애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참 기구한 인생이네요. 철수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후회하지? 아니요. 오히려 뿌듯해요. 순애는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도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며칠 후 순애는 피해자 모임에 참석했어요. 배상금이 지급되기 시작해서 피해자들의 표정이 많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순애 씨, 드디어 돈을 돌려받았어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다행이에요. 할아버지, 순애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김옥순 할머니도 순애의 손을 꼭 잡았어요. 순애 씨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평생 억울하게 살았을 거예요. 순애는 피해자들의 환한 표정을 보며 보람을 느꼈어요. 이들의 웃음을 되찾아준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성과였거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텃밭으로 나갔어요. 달빛 아래 배추들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순애는 혼잣말을 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그저 평범한 시골 아줌마였어요. 사돈들에게 무시당하고 조용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됐거든요. 순애야, 뭐하니? 철수가 나와서 물었어요.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 앞으로 어떻게 살지? 순애는 철수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누군가 억울한 일 당하면 도와주고. 그러자. 우리 나이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나쁘지 않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서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한편 감옥에 있는 정 사장은 매일 편지를 썼어요. 피해자들에게 보내는 사과 편지였죠. 그리고 순애에게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순애 씨, 감옥에서 매일 반성하고 있습니다. 순애 씨가 저를 깨우쳐 주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잘못된 길을 갔을 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순애는 그 편지를 읽고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컸거든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여전히 반찬 가게에서 일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점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순애를 보는 시선이 달라진 거였죠. 순애 씨,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마을의 영웅이에요. 사람들은 순애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순애 자신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겼고 당당해졌어요. 봄이 되어 텃밭에 새싹이 돋아나는 걸 보며 순애는 생각했어요. 인생도 이런 거구나. 힘든 겨울이 있어야 아름다운 봄이 오는 거지. 순애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에는 평생 눌려있던 자존감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를 실현했다는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무료 구독, 무료 좋아요 누르시면 가정에 큰 복이 찾아올 겁니다.